살려주세요. 저 남자들에게 잡혀가면 우린 죽어요. 차에 실려 도착한 두 명의 여군은 일어나자 마자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요. 그녀를 따라온 두 명의 검은 정장 남성은 그녀들과 무슨 사이일까요? 사연 곧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소영, 서울중앙대학병원 응급실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밤 11시가 되자 야간 근무가 시작되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쫓는 응급실은 언제나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응급실 입구 쪽에서 김태호 의사가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5살 어린 그는 올해로 레지던트 3년 차였어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환자를 대하는 태도만큼은 언제나 진지했습니다. 소영 선배, 오늘은 좀 조용할 것 같은데요. 태호가 하품을 하며 말했어요. 그런 말하면 안 돼. 야간에 조용하다고 하면 꼭 큰일이 터진다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10년간의 경험이 알려준 진리였거든요. 간호사실에서 동료인 박미정이 커피를 타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보다 2살 많은 선배로 이곳에서 12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이상한 환자들이 자주 와. 신분증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미정 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떤 환자들이요? 지난주에도 그랬어. 몸에 상처투성이인데 어떻게 다쳤는지 말을 안 하더라고. 경찰이 와서 조사하려고 해도 입을 꾹 다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들어 그런 환자들이 종종 있었어요. 대부분 젊은 남성들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 같은 불안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회적으로 복잡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겠죠. 우리는 치료에만 집중하면 돼요. 저는 의도적으로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어요. 응급실에는 몇 명의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는 대학생, 술에 취해 넘어져 이마를 다친 직장인, 복통을 호소하는 중년 여성. 평범한 야간 응급실의 풍경이었어요. 소영아, 3번 침상 환자 링거 교체해줘. 태호가 부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링거 세트를 들고 환자에게 다가갔어요. 50대 남성 환자는 배가 아프다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갑자기 아파서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환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저는 능숙하게 링거를 교체하고 환자의 상태를 점검했어요. 맥박과 혈압, 체온을 재고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10년간 수없이 반복해온 일상이었죠. 간호사실로 돌아오니 미정 언니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뭘 보세요? 저기 주차장에 검은 승용차가 1시간째 서 있어. 사람은 안 보이는데 엔진은 켜져 있더라고. 저도 창가로 다가가 보았습니다. 정말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응급실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창문이 선팅되어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환자 가족이겠죠. 밤에 응급실 오면 주차하기 어려우니까.
그런가? 그런데 왜 계속 밖에만 있을까?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면 이상한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처음엔 모든 게 궁금했지만 이제는 제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새벽 1시가 되자 응급실이 조금 조용해졌어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처치를 받고 돌아갔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은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좀 한숨 돌릴 수 있겠네. 태호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군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간호사님, 도와주세요. 저는 재빨리 일어서서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간호사님, 빨리요. 차에 환자 2명이 있어요. 급하게 들어온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응급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즉시 휠체어 2대를 끌고 그를 따라 밖으로 나갔어요. 태호 의사와 미정 언니도 뒤따라왔습니다. 남성이 가리킨 곳에는 낡은 현대 소나타 1대가 서 있었어요. 뒷좌석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는 정말로 2명의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순간 깜짝 놀랐어요. 2사람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이 상태였나요? 저는 맥박을 재며 물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건 10분 전쯤이에요. 도로변에 차가 서 있길래 고장난 줄 알고 다가갔더니 남성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첫 번째 여성은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심한 탈수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2번째 여성은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의식은 있었지만 극도로 불안해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혹시 어느 부대 소속인지 아세요? 태호가 군복을 살펴보며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빨리 치료받아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군복을 자세히 보니 부대 마크가 없었어요. 계급장도 떼어낸 듯한 흔적만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신분증이나 군번줄 같은 것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응급실로 들어와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탈수 증상이 심한 첫 번째 환자에게는 즉시 링거를 놓았고 2번째 환자의 활력 징후를 점검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여성은 저를 바라보더니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저희 이름은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치료를 위해서는 신상 정보가 필요한데. 제발,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여성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탈수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어요. 눈을 뜬 첫 번째 순간부터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안전한 곳이에요? 그녀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병원이에요.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최대한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안전해요? 2 여성 모두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간절했어요. 마치 생사가 걸린 문제인 것처럼 말이죠. 저는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군인이라면 부상을 당했을 때 군 병원이나 최소한 소속 부대에 연락을 취해야 하는데 이들은 그런 것들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었어요. 혹시 훈련 중에 다치신 건가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 여성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훈련이 아니라 의식을 되찾은 첫 번째 환자가 말하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성 3명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본 순간 두 환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누구요? 저희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본능적으로 두 환자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간호사로서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솟구쳤어요. 정장 남성들이 간호사 데스크에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군 관계자입니다. 혹시 군복을 입은 여성 환자 2명이 여기 왔나요? 미정 언니가 당황하며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갈등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군 관계자라면 환자들을 인계해야 하는 게 맞겠지만 환자들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남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지갑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기 전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급한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데려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환자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는 이송이 어려워요. 태호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정장 남성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들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의식을 되찾은 첫 번째 환자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손바닥에 뭔가 작은 종이를 쥐어줬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주머니에 몰래 넣었어요. 더 많은 정장 남성들이 응급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며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번에는 5명이나 되었어요. 마치 작전을 수행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리더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환자들을 지금 당장 인계받겠어요. 저는 재빨리 두 환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원장님이 곧 오실 거예요. 그때 뜻밖에도 태호가 제 옆에 섰어요. 저도 간호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식 절차 없이는 환자를 보낼 수 없어요. 미정 언니도 우리 편에 섰습니다. 여기는 병원이에요.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요. 정장 남성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리더가 무언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을 말씀드리죠. 저는 긴장하며 그의 말을 기다렸어요. 이들은 국가 기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연구 대상자들입니다. 특수훈련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고 그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상태죠. 무슨 훈련이요? 태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건 기밀사항이라. 거짓말이에요. 첫 번째 환자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우리는 실험체가 아니에요. 그녀가 일어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민정이에요. 22살이고 부산에서 올라온 신병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최은아 언니 31살이에요. 두 번째 환자인 은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정말 평범한 신병들이었어요. 그런데 민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등병 때 갑자기 특별 선발이라면서 747훈련소로 보내졌어요. 처음엔 영광이라고 생각했죠. 747훈련소에서 뭘 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매일 주사를 맞았어요.
은하가 소매를 걷어 보였습니다. 팔에는 수많은 주사 자국들이 있었어요. 무슨 주사인지도 모르게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게 바로 인체 실험이었던 건가요? 민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처음엔 체력이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힘도 세지고 지구력도 늘어나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족 얼굴도 기억 안 나고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게 되고 어떤 애들은 아예 말을 못하게 되었어요.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예요. 정작 남성들 중 한 명이 나섰어요. 헛소리 그만하세요. 이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망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망상이 아니에요. 은하가 소리쳤어요. 우리가 도망친 이유를 알아요? 더 이상 실험을 당하기 싫어서예요. 그때 민정이 제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어요. 간호사님, 제발 믿어주세요. 우리는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그들의 눈빛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요. 팔의 주사 자국들도 너무나 생생했고 공포에 질린 표정도 연기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미정 언니가 물었어요. 몰라요. 우리만 겨우 도망쳤어요. 민정이 흐느꼈어요. 언니들은 아직도 거기 있을 거예요. 그때 정작 남성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앞으로 나섰어요. 그만 헛소리하고 따라오세요. 리더가 강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 가요. 은하가 침대 뒤로 숨었어요. 절대 안 가요. 응급실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다른 환자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쳐다봤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들을 보호해야겠다고. 간호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이런 일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보안실에 연락하겠습니다. 저는 내부 전화기를 들었어요. 하지 마세요. 정작 남성 중 한 명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소나기에는 상당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손 놓으세요. 태호가 그 남성을 밀쳐냈어요. 순간 응급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정작 남성들과 우리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환자들은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그때 응급실 입구로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저는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연 경찰이 와서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정과 은화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747훈련소에는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뜻일 텐데요. 경찰관들이 들어오자 응급실의 긴장된 분위기가 잠시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정작 남성들의 표정은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워 보이기까지 했어요. 경찰관님, 잘 오셨네요. 리더가 먼저 나서서 말했어요. 저희가 찾던 실종자들을 발견했습니다. 김경관이라고 소개한 중년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신고 내용이 병원에서 소란이 일어났다는 건데요. 오해예요. 정작 남성이 능숙하게 답했어요. 저희는 국정원 소속이고 이들은 저희가 보호해야 할 증인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갑에서 신분증 같은 것을 꺼내 보였어요. 김경관이 그것을 받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별 문제 없겠네요. 잠깐요.
저는 급하게 나섰어요. 이 환자들이 강제로 끌려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김경관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간호사님, 이건 국가기관 업무 같은데요? 그때 민정이 경찰관에게 다가갔어요. 경찰관님, 저희는 억울해요. 저희는 실험을 당했어요. 뭔 소리야? 김경관이 당황했어요. 은하도 소매를 걷어서 주사 자국들을 보여줬어요. 보세요. 이게 다 증거예요. 저희는 인체 실험을 당했다고요. 정장 남성이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정신적 충격으로 헛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죠. 김경관이 고민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경찰관님, 환자들이 이렇게 거부하는데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때 병원 원장인 박 원장님이 급하게 들어오셨어요. 누군가 연락을 드린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원장님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정장 남성이 다시 신분증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보호해야 할 증인들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병원 측에서 협조를 안 해주고 있어서요. 원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원장님, 저는 놀라서 소리쳤어요. 소영 씨,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원장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태호가 나섰어요. 원장님, 환자들이 이렇게 거부하는데 의료진으로서 그냥 넘겨줄 수는 없어요. 닥터 김, 이건 의료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 업무야. 저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모든 어른들이 권위에 굴복하고 있었습니다. 민정과 은하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간호사님, 민정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도와주세요. 저는 마음속으로 갈등했어요. 규정과 법을 따르자면 이들을 넘겨줘야 했지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미정 언니가 제 귀에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소영아, 뒷문으로 빼내자. 저는 깜짝 놀라서 언니를 봤어요. 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방법을 안다. 수술실 쪽으로 가면 뒷문이 있어. 그때 정장 남성들이 환자들에게 다가갔어요. 이제 가시죠. 싫어요. 은하가 소리쳤어요. 절대 안 가요. 강제로라도 데려가겠습니다. 리더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간호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이들을 보호해야겠다고. 잠깐만요. 저는 정장 남성들 앞에 섰어요. 환자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해요. 무슨 소리예요? 혈압이 불안정해서요. 이 상태로 이송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태호가 제 의도를 알아차리고 도와줬어요. 맞습니다. 혈압약을 투여하고 10분 정도 안정시켜야 해요. 정장 남성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10분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간청했어요. 리더가 시계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분이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저는 미정 언니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이제 10분 안에 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빼내야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들을 무사히 구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발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10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짧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저는 민정과 은화에게 혈압약을 투여하는 척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링거줄을 정리하며 속삭였어요.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미정 언니는 정작 남성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일부러 큰 소리로 다른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태호도 상황을 이해하고 차트를 보며 이곳저곳을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간호사님, 화장실 좀 가고 싶어요. 은하가 연기하듯 말했어요. 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정작 남성 중 한 명이 의심스럽게 봤어요. 같이 가겠습니다. 환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간호사가 동행하면 충분해요. 리더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빨리 다녀오세요. 저는 은화의 링거 스탠드를 밀면서 복도로 나갔어요. 그리고 화장실 쪽으로 향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수술실 쪽 복도로 향했습니다. 민정 씨도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세요. 저는 은화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몇 분 후 미정 언니가 민정과 함께 나왔어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빨리요. 저는 수술실 뒤편의 비상구로 안내했어요. 그런데 비상구 앞에 또 다른 정장 남성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죠? 그 남성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링거 교체하러 가는 거예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이쪽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때 민정이 갑자기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척 했어요. 어지러워요. 환자가 쓰러졌어요. 미정 언니가 소리쳤어요. 정작 남성이 당황하며 다가왔을 때 저는 재빨리 비상구 문을 열었어요. 다행히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어요. 빨리요. 저는 두 환자를 재촉했어요. 우리는 병원 뒷마당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요?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해요. 미정 언니가 주차장을 가리켰어요. 제 차로 가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병원 정문 쪽에서 정장 남성들이 우리를 찾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발견됐어요. 민정이 소리쳤어요. 정장 남성들이 우리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쪽으로. 미정 언니가 반대편 출구를 가리켰어요. 우리는 필사적으로 달렸어요. 링거 스탠드를 끌고 가기엔 너무 느려서 그냥 두고 갔습니다. 은하와 민정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따라왔어요. 이쪽이에요. 미정 언니가 지하 주차장으로 안내했어요. 우리는 계단을 내려가며 숨을 헐떡였어요. 지하 주차장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차가 저기 있어요. 미정 언니가 흰색 소나타를 가리켰어요. 그런데 차에 다가가려는 순간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장 남성들이 우리를 쫓아온 거였어요. 어떡하죠? 은하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주변을 살펴봤어요. 지하 주차장 구석에 비상계단이 있었습니다. 저쪽 계단으로 가요. 저는 속삭였어요. 우리는 조용히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계단을 올라가려는 순간 위에서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민정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미정 언니가 비상계단 옆 작은 문을 발견했어요. 기계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로 숨어요. 언니가 문을 열었어요. 우리는 어둡고 좁은 기계실로 들어갔어요. 보일러와 각종 기계들이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밖에서 정장 남성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2층에 있을 거야. 구석구석 찾아봐. 병원 보안실과 연락했나? 응, 곧 CCTV 확인해서 알려준다고 해.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CCTV로 우리 위치가 발각되면 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저는 미정 언니에게 속삭였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얘들이 다른 층으로 가면. 그때 기계실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어요. 누군가 이 문을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이 문도 열어봐야겠네.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화재경 보음이 울렸어요. 병원 전체에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재경보다 일단 대피해야 해. 정장 남성들이 당황하며 뛰어갔어요. 잠시 후 조용해지자 미정 언니가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지금이야. 빨리 나가자. 우리는 기계실에서 나와 급하게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왔어요. 병원 건물에서는 계속 화재경 보음이 울리고 있었고 사람들이 대피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누가 화재경보를 울린 거죠? 은하가 물었어요. 그때 저는 태호가 병원 입구에서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것을 봤어요. 그가 화재경보를 울린 것 같았어요. 태호 선생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저는 안도하며 말했어요. 미정 언니의 차에 타고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백미러를 보니 검은 승용차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쫓아오고 있어요. 민정이 소리쳤어요. 걱정 마. 내가 운전은 잘해. 미정 언니가 엑셀을 밟았어요. 과연 우리가 이들의 추적을 피해 안전한 곳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미정 언니는 능숙하게 차를 몰며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백미러에는 여전히 검은 승용차가 보였습니다. 그들의 추적은 끈질겼어요. 언니, 저 차가 계속 따라와요. 저는 불안하게 말했어요. 알고 있어. 일단 사람 많은 곳으로 가자. 미정 언니가 핸들을 꺾으며 말했어요. 새벽 4시가 넘었지만 시내 중심가는 아직도 불빛들이 켜져 있었어요. 언니는 24시간 카페가 있는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잠시 숨어 있자. 언니가 차를 세우며 말했어요. 우리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어요. 다행히 검은 승용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깊게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언론에 알려야 해요. 저는 결심한 듯 말했어요. 747훈련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아직도 거기에는 다른 언니들이 있어요.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요? 은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국정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때 미정 언니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내가 아는 기자가 있어. 탐사보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야.
정말요? 응. 대학 동창인데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 한번 연락해 볼게. 언니가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 시간이었지만 다행히 연결되었습니다. 영수야, 나야 미정. 응,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한데. 큰일이 있어서 그래.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는 언니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잠시 후 통화를 마친 언니가 말했어요. 지금 당장 만나자고 해. 이런 제보를 기다렸다는데? 정말요? 응. 최근에 군 관련 의문의 실종 사건들이 여러 건 있었대. 다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 우리는 희망을 느꼈어요. 드디어 이 일을 세상에 알릴 기회가 생긴 거였습니다. 1시간 후,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기자 김영수 씨를 만났어요. 3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김 기자가 녹음기를 켜며 말했어요. 민정과 은하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747훈련소에서 당한 일들, 알 수 없는 주사들, 기억을 잃어가는 동료들의 이야기까지요. 혹시 다른 증거는 없나요? 김 기자가 물었어요. 은하가 소매를 걷어서 팔에 주사 자국들을 보여줬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김 기자가 사진을 찍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일을 세상에 알려주실 거예요? 민정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747훈련소의 정확한 위치나 관련 문서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때 저는 뭔가 떠올랐어요. 혹시 병원에 감시 카메라 영상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와서 협박하는 장면들 말이에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김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병원에 연락해서 영상을 받아올게요. 미정 언니가 말했어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김 기자는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취재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김 기자가 경고했어요. 이런 일들은 보통 강력한 권력과 연결되어 있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요.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페를 나서는데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뒤따라오는 차 없어요? 저는 미정 언니에게 물었어요. 언니가 백미러를 확인했어요. 지금은 안 보이는데? 하지만 제 불안감은 계속되었어요. 아마도 이들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747훈련소의 다른 피해자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김 기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급한 목소리로 뭔가 말하고 있었는데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불안하게 물었어요. 김 기자가 전화를 끊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방금 제 동료 기자가 연락했는데 747훈련소 관련해서 취재하던 기자가 실종됐답니다. 우리 모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일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 같았습니다. 김 기자의 말을 들은 순간 우리 모두 침묵에 빠졌어요. 이미 한 명의 기자가 실종되었다니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포기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김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병원에 국정원 사람들이 다시 와서 CCTV 영상을 모두 삭제했어요. 조심하세요. 저는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군요. 김 기자가 심각하게 말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은하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바로 그때 김 기자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다른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김 기자가 받았어요. 잠시 통화를 나눈 후 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누구셨어요? 미정 언니가 물었어요.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국회의원 보좌관이에요. 최근 군 관련 의혹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정말요? 네.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하네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해요. 우리는 다시 용기를 냈어요. 비록 위험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국회에서 국정감사 준비팀을 만났어요. 민정과 은하가 다시 한번 자신들의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국정감사에서 다루겠습니다. 보좌관이 약속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드디어 국정감사가 열렸어요. 김 기자의 기사도 동시에 발표되었습니다. 747훈련소 인체 실험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어요. 시민들은 분노했고 시민단체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관련 책임자들이 불려나왔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747훈련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으로 국정감사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었거든요. 간호사님 덕분이에요. 민정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간호사님이 저희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한 일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한 달 후 747훈련소는 폐쇄되었고 관련 책임자들이 처벌받았어요. 피해자들은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원장님은 제가 한 일을 이해해 주셨고 오히려 칭찬해 주셨습니다. 소영 씨가 한 일은 간호사의 진정한 사명을 보여준 거야.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태호와 미정 언니도 저를 자랑스러워 했어요. 우리는 더욱 끈끈해졌고 환자들을 더욱 세심하게 돌보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후 민정과 은하가 병원을 찾아왔어요. 둘 다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간호사님, 저희 이제 정말 괜찮아요. 민정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치료도 잘 받고 있고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은하도 덧붙였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그들이 건강하게 회복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야간 근무를 하며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무서웠고 힘들었지만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간호사로서 환자를 보호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든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조용할 것 같은데요. 새로운 후배 간호사가 말했어요. 그럼 말하면 안 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야간에 조용하다고 하면 꼭 큰일이 터진다니까. 하지만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동료들과 함께라면, 그리고 환자를 보호한다는 신념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응급실의 형광등이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하루가 시작되었으니까요.